네, 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강원도 지역 그리고 원주시 여러분들과 함께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EBS 입시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쯤 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는 시즌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어떤 전형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짚고 들어가야 되니까 2022학년도에 전형별 비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학의 전형별 비율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대학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전형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시가 39%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35% 정도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살짝 올라서 11.9%까지 증가했다라고 신설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까지 기억을 해 놓으시면 거의 대학을 가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로 압축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4가지의 길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수시 지원 전략의 첫 번째 핵심이겠죠. 강점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 강점을 내가 어떻게 잘 표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4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4가지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걸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절대적인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장래에 내가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전제를 깔고 전략을 펼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배들이 다 그래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나의 현재 상태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전략이 세워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전체적인 입시의 올해 트렌드, 특징들을 이해를 해야 어떤 전형이 나한테 정말 유리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판단이 되어질 겁니다. 첫 번째,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N수생이 매우 높은 비율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수능에서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9.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30% 조금 넘어서 33% 정도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 N수생들은 대체로 정시에서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올해 유독 N수생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지는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의 비율이 40%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면 정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비율이 증가한 거예요. 25%, 30% 초반대에서 이제 39%, 거의 40% 정도까지 간 거니까 전년도에 코로나 아시죠? 작년 고3들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처음으로 맞은 학생들이에요. 입시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학을 갔던 아니면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하고 있던 이게 나의 원실력이 아닐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뭘로 이어지게 된다고요? N수로, 재수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대면 수업을 가는 게 아니라 비대면 수업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조금 옅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기회에 한 번 더 대학을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순으로 뽑는 비율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봄직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의 변수는 약대가 올해부터 이제 학부 선발로 전환이 됩니다. 전국에 37개의 약학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한 1,700명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 1,700명 정도의 규모의 한 40%, 50% 정도가 정시로 선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수험생들 때문에 N수생이 조금 증가하게 되는 면도 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과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장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됐고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10% 미만이었던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올해 11.9%까지 증가했단 말이에요. 학교 추천 전형이 늘어나면서 11.9%까지 증가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떻게 판가름될 것이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많은 추측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내신의 중요성이 조금 증가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올해까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12%, 11.9%대에서 거의 픽스 될 거거든요. 그런데 뽑는 방법 자체를 대학이 완전히 바꿔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내신의 전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내신의 성적이 합격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질 것이다. 왜? 뽑는 인원이 조금 증가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입시의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가 되죠. 뭐냐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월 모평이 끝나고요. 3월도 그랬고 4월도 그렇고 6월 모평도 그렇고 7월 학평도 그랬고 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험이 끝날 때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택 과목이 유불리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각할 만큼 인문계열 학생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불리함이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이과 이공계열 선택자,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정시에서 이 문제가 아주 큰 이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입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강원도 지역의 입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올해 강원도 지역의 입시의 특징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대체로 교과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지역 인재 전형이 점점 활성화되어지고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 같은 경우들도 대부분 전형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선발 방식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나에게 맞는 전형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전형별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내가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략 한 8대1 정도,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11대1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논술 전체의 경쟁률이 44대1 정도 됩니다. 반면에 강원 지역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한 5대1 정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5.8대1,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수준이 나타납니다. 이건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조금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학종 전형이 경쟁률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 지방에서는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23% 정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23%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봐두시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적정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을 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지 학종을 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할 때 결정적인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년도에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지방 거점 국립대든 아니면 지방에 있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대학들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딱 선명하게 선이 나와져 있습니다. 합격선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설정될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지만 올해는 어쨌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내신을 가지고 어디를 갈 것이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것이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것이냐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입시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 인원 전체가 12,000명 정도, 학생부 교과가 한 8,000명 정도,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한 3,000명 정도. 역시 지방이다, 지방에 있는 거천국립대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평균 범위가 1.3에서 4.4 정도까지, 그러니까 가장 낮은 학과가 한 4.4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는요, 평균의 범위가 그 정도 된다. 근데 문제는 학종에 이제 학종으로 선발한 학생들, 선발된 학생들의 평균 범위를 보니까 2.1에서 한 4.5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차이점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체로 1점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은 1점대고요. 1점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후반까지 쭉 나가고, 그리고 이제 중위권 대학에서부터 2점대가 나와서 2.9 안에서 거의 대부분 다 끝나거든요. 근데 학종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학종은 1등급에서 시작해서부터 5등급, 6등급까지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지금과 비슷해요. 대학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교과의 평균이랑 학종의 평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등급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과 전형을 고민하는 것과 학종을 고민하는 것 둘 중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22학년도에 정시 지원 전략 간략하게 살펴보면 되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상위권 대학 전체에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딱 놓고 보면 상위권 대학의 합격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 인원 자체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한 5,000명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특히나 20계열의 경쟁률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엄청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경쟁률이 높아지는 만큼 상쇄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낮아질 것이다 라는 거, 커트라인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여러 학생들을 상담해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 만나면서 막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선생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전 정시 파이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정시입니다. 이건 좀 운명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저희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단언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시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뭐냐면요, 무조건 공부량이에요. 이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정시 지원해서 난 정시로 원하는 대학을 갈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난 여름방학 때 한 달 좀 전에 시작했던 그 여름방학 출발할 때부터 여름방학 끝나는 한 4주 정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최소, 선생님 기준으로는 15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14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어야 정시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전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시 파이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 지원 전략의 가장 핵심은 공부량이다. 내가 그만큼 공부했냐? 라고 하는 것에서, 질문에서 출발하세요. 내가 그만큼 공부했습니다. 14시간 정도는 했어요. 사실은 14시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15시간, 16시간 정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수시를 지금부터 어떤 방법을 쓰든 수시를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정말 당부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을 쓸 것이냐,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을 쓸 것이냐, 강원도 지역에 있는 대학을 쓸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트랙을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트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투 트랙 가운데서 하나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메인 주력 대학을 정해야 돼요. 그 주력 메인 대학의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이냐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냐,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데이터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정시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가 선생님이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수능 매우 어렵게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난 정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방법 4가지라고 이야기했고요. 선생님이 방금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말 훨씬 가기가 어렵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건 몇 시간? 15시간. 내가 15시간 하루에 공부하고 있는지, 이게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상위권 재수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상위권 재수생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난 정시 파이터 할 겁니다, 난 정시 하기 전에 내가 그만큼 공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두 번째 전형으로 가봅니다. 두 번째 전형은 상위 대학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전국에서 보면 한 40% 정도 됩니다. 강원도 지역의 강원대학교, 지방 거점 공립대학들 살펴보면 대부분 40% 막 이렇게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매우 중요한 전형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투트랙.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100명을 뽑는다 생각하면 그 중에 12명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1점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보시면 딱 3개 대학이 올해 조금 이슈가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정성평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뭘 했냐면 서류를 반영한대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서류 반영. 이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표적인 정량평가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얼마 받았니? 1.3이요 합격, 1.4요 불합격. 이게 정량적인 평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줄을 쭉 세워서 선발하는 겁니다. 물론 면접 있고 수능 최저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은 내신으로 선발하는 건데,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요소인 서류를 집어넣었어요. 20%, 40%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고려대학교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는 학생과 동국대학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는 학생들은 결국 내신이 다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뭘로 결정됩니까? 서류로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이 조금 낮아질 거예요. 커트라인이. 왜? 서류가 반영되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변수가 서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 서류 경쟁을 하는 거다. 굳이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직윤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내신을 베이스로 해서 학생부를 본다. 이게 서울대학교 직윤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윤 스타일을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대도 좀 비슷하고, 성대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정성평가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대학이 3개의 대학이 있고요. 내년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대학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쳐지?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 100%.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줄 쫙 세우기. 두 번째 70% 1단계 성적 70% 주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년도 입시 결과가 쭉 나와. 그러니까 올해는 요 정도 되겠네라고 하는 정량적인 예측이 좀 쉬워요.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서울에 있는 상위권 15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금 확대한 것, 이 부분 가지고는 조금 더 변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떨어지긴 하겠죠. 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대학을 쓰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년도의 합격 기준 반드시 확인한다. 그걸 토대로 올해의 전략, 올해 입시 요 합격 라인을 조금 예측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원 전략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 선생님이 모두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딱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쓴다라고 이야기인데 수능 최저 학력끼리 합 6이에요. 합 5나 합 6이야. 그러면 수능에서 내가 3, 3을 받아야 되잖아요. 두 개 영역에서. 근데 지금 내가 3, 4야. 이거 달성할 수 있겠는데,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매년 30%가 넘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서를 쓸 때는 이 정도 성적은 내가 분명히 올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원서를 쓰는 학생이 100명. 근데 결과는 그 중에서 30명 이상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당연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할 거라고 주장하고 생각했던 그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반드시 제발 보수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정시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공부량이요. 무조건 내가 이걸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 난 수능 최저를 달성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별로 반영 과목이 올해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로 과목, 전공 교과를 어느 정도 몇 과목, 예를 들어서 지방거점공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과목을 상위 3개 과목만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상위 3개 과목 쭉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 대학이 반영하는 과목, 교과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올해는 조금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교별 추천 인원 기준이 올해부터 학교 추천이 늘어나면서 막 엄청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막 하고 있죠. 나 추천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선생님이 와서 너 추천 전형 들어갈 수 있는데 할래 안 할래? 선생님 전 안 할 겁니다. 그럼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고 이게 엄청 복잡한 과정을 지금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거의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대학들이 이 추천 기준을 대학별로 정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정시 살펴봤고요. 정시에서는 N수생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를 깔았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부분에서 내가 정말 그만큼 공부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이미 끝난 전형이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5학기 동안 만들어 놓은 내신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쓸 수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은 쓸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고 지방에 있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대학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쓸 수 있죠. 4등급, 3등급 대 후반 정도까지가 자기가 생각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고 4등급 넘어가면 과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생각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을 선생님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한번 보면서 조금 고민해 보세요. 논술은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논술은 여러분들이 딱 경쟁률 보면 나오죠. 47대 1, 60대 1, 뭐 30대 1, 70대 1, 50대 1, 20대 1. 처음에 선생님이 강원 지역과 서울 지역의 경쟁률 보여줬잖아요. 평균적인 경쟁률이 5대 1에서 8대 1,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5대 1에서 한 11대 1, 12대 1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논술 전형은요, 그런 전형이 없어요. 그런 경쟁률이 없어요. 무조건 20대 1. 대부분 평균적으로 40대 1. 그리고 좀 세다, 좀 인기가 있다 이러면 거의 100대 1. 전년도 논술 경쟁률 같은 경우에 가장 높았던 대학이 인하대 의대 300대 1, 326대 1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100대 1이 넘는 학과가 쭈르륵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대학 전체의 경쟁률.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건 건국대학교 전체의 경쟁률 47대 1 논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낮게 나타나는 거고요. 인기학과들은 100대 1을 많이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늦게 정신 차리고 흔히 말하는 뒤늦게 정신 차려서 갈 수 있는 전형은 두 가지죠. 정시, 논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정시 파이터 할 겁니다 라는 생각, 난 논술에 올인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자꾸 도전을 하려고 하냐로 생각을 하면 주변에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낮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합격되는 학생들을 자꾸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전제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100대 1의 여러분들이 사실 100대 1의 경쟁률, 50대 1의 경쟁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뚫어낼 겁니다 라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논술을 그렇게 쓰는 학생들이 생각해 보세요. 원서를 접수를 하면서 논술 50대 1의 경쟁률이 있다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서를 쓰잖아요. 그 학생들이 무슨 생각으로 쓸까요? 모두 다 똑같은 생각으로 씁니다. 50대 1의 경쟁률을 내가 뚫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50명이 있고 그 중에 한 명만 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성균관대학교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의 경쟁률 전체가 77대 1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최종 경쟁률이 나옵니다. 29대 1 정도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77대 1인데 실질 경쟁률, 최종 경쟁률은 얼마냐면 29대 1이 나온 거예요. 그럼 77대 1이 있고 29대 1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까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했냐 못했냐의 차이예요. 영미문화학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74대 1, 21대 1.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을 한다면 논술에서 매우 경쟁률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논술 지원 전략의 1번은 뭐냐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두 번째가 뭘까요? 논술 실력이 있냐 없냐예요. 세 번째, 선생님 그렇다면 내신은요? 내신 반영 비율도 막 엄청 40%에서 막 이렇게 높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20%에서 40%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희대학교 논술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이에요. 1등급이 내신 1등급이 210점 만점을 받습니다. 근데 내신 2등급이 이 점수를 받아요. 쭉쭉쭉쭉 하면 어디까지요? 5등급까지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6등급부터 이제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확 차이가 납니다. 왜 확 차이가 날까요? 대학도 내신 6등급 정도 선에서는 이제 적당하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뚝 띄워 놓는 거거든요. 점수 차이를 벌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6등급이 되기도 해요. 왜요? 큰 덩어리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세 문제가 나오면 큰 덩어리 문제 한 문제를 완벽한 답안을 쓰면 이 점수 차이가 극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 두 번째 논술을 얼마나 잘 써내느냐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드시 어떻게 보수적으로 판단하자. 제발 보수적으로 판단하자. 왜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논술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70%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달성하지 못한 비율에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로 논술을 쓸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별로 고려 없이 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매년 70% 정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비슷한 비율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반드시 보수적으로 판단합시다. 이게 보수적으로 판단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논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둘둘이에요. 그죠? 2등급, 2등급, 합4, 그죠? 1, 3, 뭐 이렇게 나오는 합4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학평이나 모의고사에서 대략 합5 내지는 합6이 나와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능에서는 합4를 맞출 수 있겠네 라고 판단을 하고 합4만 쭉 6개를 쓰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능 끝나고 난 뒤에 아무런 논술도 치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고 특히나 올해는 수시에서 어쨌든 판결을 내야 됩니다. 결과를 내야 돼요. 아니면 정시에서는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역대 재학생들에게 가장 불리한 수능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역대급 수능. 재학생한테 불리함을 따질 때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틀어서 1번, 1등. 올해가 진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수시에서 결과를 내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레벨별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최상위권 대학 2개. 좋아. 논술 2개는 둘둘 합4. 그 다음에요. 중간 적정 합6. 그 다음에요. 합8. 이렇게까지 써보세요. 그래서 단계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드시 조정하세요. 자기 수능 성적에 맞춰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선생님 저 더 올릴 수 있는데요. 제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안 됐을 때를 생각하는 게 전략이죠. 그거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는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올해 경쟁률이 또 더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또 줄어들었거든요. 논술이. 그런데 도망갈 길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빠져나갈 전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술로 더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 급상승. 아주 급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 역량이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대학별로, 유형별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의 유형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4년 전 그 대학의 4년 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적합성을 판단하십시오. 최근 3년간의 논술 문제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연습 삼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 4년 전 논술을 연습 삼아 한번 써봅니다. 이 대학 나한테 맞아. 이 대학 유형 딱이야. 그럼 이 대학 유형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줘야겠네요.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인하면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거랑 모범 답안이랑 여러분들이 쓴 논술 결과랑 여러분 쓴 거랑 둘을 비교해서 50% 이상, 내가 보기엔 절반 이상이 똑같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 대학은 여러분한테 맞는 대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대학별로 유형별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 계열별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하고 조금 논술의 성향이 다른 건 아시죠? 인문계열은 역전 가능한 비율이 조금 높은 반면에 자연계열의 논술은 역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모의고사 성적 거의 대부분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요? 문제 자체가 그런 내용과 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할 때도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특히나 강원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 원주에 있는 학생들 이런 고민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논술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대학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들이 엄청 잘 해놨거든요. 논술 가이드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안내 영상도 어떻게 한 해설 영상도 있고요.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안내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같은 건 보고서도 있어요. 그거 세 가지 자료만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 다운받아서 계속 풀어봅니다. 모범 답안을 따라서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왜 모범 답안을 따라서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범 답안에 담겨져 있는 사고 방식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술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특정 대학은, 개별 대학들은 그 대학이 원하는 어떤 논리를 해결해가는 스타일이 존재를 해요. 그게 뭐냐면 논술 유형이에요. 그럼 그 논술 유형, 그 사고력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당연히 모범 답안을 따라가면서 사고의 패턴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교육 업체에 가서 어디 가서 막 논술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충분히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풀어라. 그 푼 내용을 모범 답안 비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범 답안 따라서 필사하면서 사고 패턴을 정리를 한번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그 문제 다시 풀어봐. 그러고 난 다음에 모범 답안 쭉 풀어보면서 모범 답안과 다시 비교. 사고 패턴이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모의 논술이 남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모의 논술을 적극적으로 좀 의식하고요. 기출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성향, 방금 선생님 이야기했죠. 6논으로 갈 건지 아니면 4논 2학으로 갈 건지, 4논술 2학종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반대로 2학종 4논술로 갈 건지, 자기의 지원 성향,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세요. 잘 될 거야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어떤 전략이 실패하냐 실패하지 않느냐의 가장 키 포인트는 내가 나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했냐 분석하지 못했느냐에서 출발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죠. 정시, 교과, 논술 살펴봤고요.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네, 수능 최저가 상당수의 대학에서 없습니다. 의외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점점 빠지고 있는 추세. 물론 새롭게 만드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번 도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앨까요? 학생부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부만으로 학생의 우수함을 완벽하게 필터링 해낼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뭘로 표현된다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도전하는 거 절대 반대. 6번밖에 없는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조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대학의 모집, 대학의 모집 이거 쪽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길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학종의 특징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올해 학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래요. 학종 선발 인원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재학생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대학이 다 알고 있거든요. 모든 학생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학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좁아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률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비슷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자꾸 몰리게 되면 대학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해야죠. 그게 뭐냐면 선발이 고도화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점점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선발 전략을 대학이 매우 고도화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고도화된 선발 전략에 맞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이거 이제 조금 달라요. 지방 대학하고요, 강원도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종이랑 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학종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대학의 학종은 조금 다른데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합격자의 내신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준비에 전문화가 좀 필요하다. 왜? 선발이 고도화되고 있으니까 나도 준비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맞죠? 그 부분 전략의 중요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전략의 중요성이 심화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쓰고 있는 자기소개서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올해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학생부 마지막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하향 지원에 대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정시는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시는 정말 올해 재학생들한테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인문계열 학생들은 더 어려울 거거든요. 2배쯤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수시 전형이 경쟁률이 전부 엄청 높아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거 정말 위험한데? 안 되겠는데? 막판에 경쟁률 보고 대학을 떨어뜨리는 학생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수시 하향 지원이라고 하는 추세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걸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학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 자기소개서. 두 번째, 학생부가 아직 마감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언제 마감돼요? 8월 31일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수정할 수 있는 거, 고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나한테 맞도록 고쳐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춘천에서 입시 설명회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영상 보시면 내가 이런 걸 준비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요. 학생부가 하나의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소서는요, 그 상품에 대한 사용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용설명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학생부의 내용이, 나의 학생부라는 상품이 얼마나 돋보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는 뒤이어서 선생님이 또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간략한 부분만,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자소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그림, 제발 학생들이 자소서 써온 내용이랑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학생부의 내용과 자소서의 내용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봐요. 접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자, 어디 가서 자소서만 정말 잘 써가지고 온 학생들 있거든요. 탈락. 선생님 정말 비싸게 줬는데요. 탈락. 왜요? 이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자소서. 그럼 탈락이에요. 이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의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교차 검증이 없는 자소서는 전부 다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가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장의 근거가 뭐예요? 학생부요. 근데 학생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을 볼 수가 없어. 탈락. 거짓말했으니까 탈락. 됐죠? 나의 주장은 자기소개서에,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에 어마어마하게 주장 잘났습니다, 잘합니다 주장해놓은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학생부예요. 근데 이 학생부는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 안 했겠지만 이 학생부는 서로가 서로를 크로스 체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로요. 가장 단편적인 예 하나만, 시간이 없긴 하지만 하나만 딱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요즘에 제일 교과서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저 이러이러한 책을 읽고 이러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책을 읽었어? 연구를 했어? 탐구를 했어? 어디로 갑니까? 독서 목록이요. 근데 독서 목록에 그 책이 없네? 교차 검증 실패, 거짓말. 그러면 그 내용은 반영 안 함.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이게 교차 검증이 안 된 학생부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지금 정리를 해서 그런 내용은 전부 다 배제하고 자소서를 써야 돼요. 맞죠?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그림이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4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관성, 그 다음에 체계성, 그 다음에 전략성,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연계성이에요. 연계성이 뭐라고요? 자소서의 내용, 학생부와 링크.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부에서 어떤 요소, 학생부에서 나와 있는 어떤 요소를 자소서에 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이 형광펜 칠한 것처럼 돼요. 그래서 교수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면 자소서에 있는 특정 단어들, 형광펜 칠해진 단어를 마우스 포인트 올리면 그 단어에 대한 학생부의 내용이 옆에 쭉 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요? 당연히 탈락이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소서가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포인트 1번에서 가장 키 포인트는 의미 있는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난 정말 특별한 활동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특별한 동아리를 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2300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특별한 동아리 없습니다. 특별한 활동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2300개 중에 무조건 겹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그 활동을 통해서 그 활동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가 포인트예요. 이 의미 부여한 게 우수하면 1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 부여가 별로 우수하지 못해, 수준이 떨어져, 퀄리티가 뚝, 그럼 1단계는 통과 못하는 거고요. 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으니까. 학생부에 대한. 학생부가 대략 25,000자거든요. 좀 꽉 풀로 채운 학생이 29,000자 정도 돼요. 아니 대학 교수가 그 29,000자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걸 언제 다 읽어요? 몇백 명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소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울퉁불퉁 중간에 길이 끊겨 있고, 그러면 학생부가 리딩이 안 되는 거죠. 탈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가 그거죠. 여러분들의 경험,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력, 변화와 성장한 것.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잘 잡아내서 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글을 쓸 것이냐는 이제 2부에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선생님이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소개서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 소개서가 아니에요. 자, 학생부를 자소서를 읽어보면요, 거의 7, 80%의 학생이요 우리 동아리 소개, 우리 학교 소개 막 이런 거 우리 소개서 써와요. 아니요 여러분, 뭐라고요? 나의 소개, 나의 소개라고요. 나를 소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성, 참신함, 중요하죠. 소재 참신함, 그 소재를 해석하는 것의 참신함 진짜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자소서 조금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읽는 교수들이요, 매 비슷한 수준 초등학생 글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글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포인트를 집어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리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워야 돼. 자소서 쓸 때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학생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기소개서,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자소서 유사도 검색에 대해서는 꼭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자소서 문구 좋다고 소재 좋다고 뺏겨오는 순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한 2,000명 정도 자소서 유사도 검색에 걸려가지고 입학 취소된 사례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우리 누나가 이걸로 대학을 갔는데, 이거 제일 많아요. 우리 형이 이걸로 대학을 갔는데 형 거 좀 쓰지 뭐, 탈락.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유사도 검색에 걸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의 문장을 써야 된다라는 건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대학별로 인재상이 되게 두 가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는 대학별 인재상이고요. 두 번째는 학과별 인재상이에요. 대학별 인재상을 제시하는, 대학별 인재상만 제시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 인재상을 또 제시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학생부가 그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정확하게 구현해내야 돼요.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의적 인재가 필요합니다라고 대학이 인재상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소서가 어디 가요? 학생부 자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창의성을 학생부에 기반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인재상을 쉽게 넘어가지는 맙시다. 그 인재상을 여러분들이 구체화시키는 게 자소서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긴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이제 유튜브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거든요. 사페레 아우데, 많이 들어보셨죠? 감히 알려하라라는 말이에요. 도전하시라고요. 도전하세요. 남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도전 선생님 엄청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학생들과 남들이 진짜 말도 안 된다는 도전, 3등급 고대 학종 막 이런 거 쓰거든요. 주변에서 전부 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 된다고. 왜 그래? 사페레 아우데 가자 이러면서 갑니다. 다만 전제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다음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죠. 인키페. 지금 내가 해야 할 걸 시작하는 사람만 사페레 아우데 알 수 있어요. 감히 알려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발 도전하는, 그 도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는 원주시 수험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강의는 마무리 짓고요. 질문이 있는 학생들의 영상을 한번 보면서 또 질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민관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김주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신설된 에너지공과대학교의 면접이 특이하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학교의 입시 내용과 창의성 면접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올해 정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신설된 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생이 정말 침착하게 질문을 해주시네요. 창의성 면접이 되게 독특하게 나타난 대학이긴 해요. 왜요? 이제 특히나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에너지라고 하는 공과대학의 특성이 단일 학과, 에너지 이렇게 포커싱 되어진 대학이거든요. 110명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90명이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0명, 그리고 정시 10명 이렇게 해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수시로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수시로 선발하는데 1단계 학생부 서류, 2단계 면접 이렇게 들어가는데 1단계 50%, 2단계 면접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면접 50%에 들어가는 면접이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하나는 학생부 기반 면접, 그러니까 서류 제출한 서류에 대한 면접 20분.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창의성 면접, 학생이 방금 질문한 창의성 면접이
55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질문을 주고 30분 동안 분석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25분 동안 실제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면접은 학생부 기반 면접 20분,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창의성 문항에 대한 질문 25분, 이렇게 해서 45분이 면접이고요. 총 시간은 준비 시간 30분까지 포함해서 75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결국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발하고자 하는 역량, 그 면접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역량 이거거든요. 그 과학적 창의성을 포함한 문제 해결력, 두 번째 수학적 사고력, 그 다음에 인문학적 통찰력, 그 다음에 협력적 소통, 요 네 가지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협력적 소통과 인문학적 통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에너지공과대학에 지원한 이유와 관련된 거예요. 너 왜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니? 저는 에너지로 인류의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누구나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럼 핵심은 뭐예요? 앞에 두 가지죠. 과학적 창의성을 포함한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예시문항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세 가지죠. 결국은 과학적 창의력,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떤 면접을 하러 제시문을 딱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여기가 뭐예요? 과학적 창의성을 포함한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수학적 사고력이에요. 이 수학적 사고력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논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설득 가능해야 된다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어떤 문제 상황을 준 거예요. 그럼 그 문제 상황을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문제 해결력에 대한 이야기들 막 쭉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설득이 안 돼. 그럼 탈락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엄청 거창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되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의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여자고등학교 3학년 부회장 김다혜입니다. 입시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6등급인 학생은 붙고 4등급인 학생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조언 당연히 해드려야죠. 4등급 이게 되게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는 4등급은 떨어지고 6등급은 붙습니다. 조금 더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1등급 떨어지고 3등급 붙는 사례도 허다하거든요. 서울대학교가 가장 대표적이죠. 서울대학교 전년도에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면 1등급들은 막 떨어지고요, 막 난리 났어요. 근데 막 3등급, 4등급은 못 본 것 같고, 발표된 것까지 75% 수준이 3.7 뭐 이런 학생들이 붙거든요. 근데 왜 1등급은 떨어지고 3등급은 붙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선생님이 학종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정확하게 학생부가 구현해냈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단계형 전형으로 갑니다. 1단계에서 3배수 선발하고요, 그 3배수 선발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2단계 1단계 성적이 70%, 그 다음에 면접 30%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케이스, 사실은 4등급이 떨어지는 건 두 가지 단계에서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1단계 서류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완전히 준비가 안 된 학생들. 선생님, 저 학생부 정말 많이 채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보면 4등급 학생부, 떨어진 학생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옆에 3등급, 4등급 학생들의 학생부가 똑같아요. 거기엔 누가 없어요? 개인이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학생부는 떨어집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 학생부여야 되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학생부들이 우리 학생부예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6등급인데 이 학생은 붙었어요. 왜요? 거기는 우리가 없고 자기만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1단계는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3배수를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3배수의 학생들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학생이 선발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는 1단계의 성적 70%는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면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면접에서 1단계 성적을 뒤집는 비율이 30에서 40%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 면접 30%가 30% 반영되는 그 면접을 가지고 거의 35%의 학생들이 그걸 순위를 뒤집어서 합격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면접 준비를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때의 면접 준비의 핵심도 그거예요. 나의 역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구체성이에요. 구체성은 뭐라고요? 나. 다른 사람 말고요. 우리 학교, 우리 동아리 말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역할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이 역량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돼요. 두 가지 경로죠.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자기소개서.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거자료, 학생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역순으로 써야 되죠. 학생부에서 추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되는 능력. 선생님이 추정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능력은 학생부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 끄집어낸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쓴 자소서는 매우 흥미로운 자소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3배수 안에 들어요. 3배수 안에 들은 이유가 1단계를 통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학생한테 면접에서 진짜 궁금해, 너무너무 궁금해. 질문해 봐야겠어. 이게 한 30% 정도 되거든요. 30-4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자기소개서, 궁금해할 만한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세요. 그 대신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면접 이제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자기소개를 쓰고 있어 면접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여러분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역량을 대학 교수들이 보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면접을 가서 여러분들이 대학 교수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조금 웃기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현실에서 만나서 뭔가 질문하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못하잖아요. 1단계를 통과해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요? 글자로 만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글자로 만나요. 그 글자, 글로 여러분들을 배우는 거라고요. 글로 여러분들을 배우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막 두서없이 막 자기소개서에 쏟아내잖아요. 그럼 절대 글로 여러분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해됐죠? 어떻게 내 능력을, 역량을 보여줄 것이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앞선 질문은 뭐예요?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 답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유튜브의 채팅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으로 원서를 권하시지만 저는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서 2장 정도는 상향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면 상향 지원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건 무슨 고민거리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6개를 씁니다. 6개, 왜 6개를 쓰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6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이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상향 둘, 그 다음에 적정 둘, 하향 둘 이렇게 씁니다. 이때 하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수시에서는요. 이게 정시와 수시의 전략이 다르거든요. 근데 수시에서 하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하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제 쭉 정시 대학을 돌려봤어. 그런데 내가 A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러면 그 A 대학이 여러분들의 수시에 쓸 수 있는 가장 낮은 대학이에요. 하향 대학. 그 정도 대학을 2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수시에서는요 상향 4개인 거고 적정 2개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정시의 꿈의 대학들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루틴이라고, 명령 내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에서는 꿈의 대학이 수시에는 적정 수준의 대학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둘의 등급 차이가 1.5 정도 나요. 그러니까 수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향 쓰세요. 2개. 그 대신 올해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하향 그냥 흔히 말하면 내 모의고사 성적 정도의 대학을 한 3개 정도 쓰는 걸 추천합니다. 단계별로 3개 정도 쓰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정시가 워낙 어려울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인문계 학생입니다. 제가 생명과학은 자신이 있거든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생명과학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럼 불리할까요? 네. 지금 과목을 바꾸는 건 절대 불가. 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지원하는 데 차이가 있냐 없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원하는 데는 불리함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교차 지원이 거의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올해 정시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될 거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과 중위권 학생들이 문과 상위권으로 다 넘어올 거거든요. 미적분 성적 끌어안고 이렇게 넘어와 버서 문과 상위권 학과를 점령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교차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나 뭐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이과 대학을 선택할 때는 미적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만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넘어갈 때는 교차 지원할 때는 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지정 이런 게 어쨌든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는 대학 빼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에 와서 선택 과목을 바꾸는 건 좀 반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더 해주세요. 자, 이제 3번째 학생으로 넘어갑니다. 학부모님이시군요. 좋습니다. 고3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들이 목표한 대학이 있다고 하는데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시 원서 계획을 세울 때 아들과 어떤 기준으로 의견을 조율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이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번 무조건 고3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우선입니다. 전 철칙이거든요. 이게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고3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절대적으로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단 아들 몰래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원서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수도권 대학을 쓸 거냐, 정확하게는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을 쓸 거냐,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쓸 거냐, 지방에 있는 거천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쓸 거냐, 이 2가지 문제의 방향성만 정하고 나면 사실 그 다음 문제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가지의 방향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서 쓸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향, 적정, 하향 요 3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굳이 말씀드린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별로 특장점이 분명히 선명합니다. 정시 공부량으로 결정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무조건 내신 성적으로 결정합니다. 논술 70%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력은 30% 정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마지막 학생부 마무리가 이제 일주일 남은 겁니다.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학생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시겠죠.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남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3가지 전형, 남은 수시 전형 3개 중에서, 남은 전형 3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장점인가, 요걸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대학은 제일 잘하는 강점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